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는 오랜만에 나와주시죠?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네, 분기에 한 분기에 한 번 번씩, 정도 이제 나와주시고 계신데 코스피가 2,400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다시 뭐 내려오다가 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6월 들어서 사실 한국 증시가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보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떨어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하락세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뭐 거의 역대급으로 빠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 이상 빠진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1년에도 네. 뭐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빠지는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긴 있는데 네. 그게 한 달에 그렇게 갑자기 빠지진 않거든요. 뭐 몇 달에 네. 걸쳐서 빠지는데 이번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꼴찌했잖아요. 네. 제일 많이 빠졌고 코스닥이 한 달에 20% 빠진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기록적인 하락률이고 이게 지수라서 그렇지만 웬만한 개별 기업은 30% 빠진 거죠. 코스닥이. 네. 지수가 단위로 20% 빠지면 네. 기업은 한 보통 거기서 1.5배에서 2배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 빠진 기업들이 그게 1년에 걸쳐서 빠진 게 아니라 한 네. 달 동안 빠졌다는 게 네.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제가 기억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7월부터 이제 하향세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3,300에서 2,300까지 왔으니까 그쵸. 1000포인트 빠졌는데 코스피가 29%인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계산. 고점 대비로 했을 때 2년 전에 코로나 때 코스피가 30% 빠졌거든요. 2020년 3월에. 네. 네. 그때 30.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기록적인 하락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게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 또그 상반기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또 물타기도 하시고 하니까 단가도 네. 낮아졌겠지만 실제로 그때 처음 하신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기본 한 30% 이상 네. 낮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하락 그 기간도 길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하락폭도 유난히 좀 네. 가파른 네. 그런 좀 상황이 더 나왔던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좀 더 변동성이 심하냐면은 이게 결국 저는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이제 투자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 게 일단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한국을 그렇죠. 뭐 네.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경험해본 바로는 네. 외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 중에도 장기 펀드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장기 펀드보다 단기 그 헤지 펀드들이 많아요. 네. 여기는 그냥 우리 한국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거죠. 좀 안 좋다 싶으면 공매도 네. 걸고 선물 매도해가지고 네.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그걸 더 많이 느꼈던 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전자를 무너뜨려 버리면 증시가 망가져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비중이 근데 많으니까. 올해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난주까지 있잖아요. 네. 지난주까지 올해 전체로 봤는데 삼성전자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를 올해만 해도 외국인들이 조 단위 이상으로 팔았는데 네. 많이 팔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하이닉스 그러면 하이닉스 많이 판 거 네. 같아요. 하이닉스는 매수예요. 소매수입니다. 그러면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네. 팔고 하이닉스는 올해 같이 전체로. 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혀 아니 몰랐던 그러면 데이터예요.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쵸.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만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죠. 뭐 이유는 있겠지만 네. 근데 그만큼 약간 지수를 또 하락시키기 위한 네. 하나의 그 이게 인디케이터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또 개인들의 우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이제 개인들의 그 신용 매매 그렇죠. 네. 이게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죠. 네. 오를 때도 그래서 이렇게 오버스테이 네. 나와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참 장 좋을 때요.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은데 하나 맞아요. 더 싸요. 네. 몇 번 더 맞아요. 써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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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뭐 옛날에 바이오나 이런 거 네. 보면은 그게 이제 신용 물량이 더 붙어가지고 위가 열려버리는 거. 내릴 때는 반대예요. 이 정도면 되는데 왜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네. 지난주 수목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수가 하루에 4%씩 두 번. 이게 이제 결국 반대네요. 그래서 이게 한국 시장이 좀 다른 나라 시장과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네. 좀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는 저도 너무 재밌네요. 네. 둘 다 만약에 팔았다 이러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은 팔았다 이거는 팔았어요. 좀 다른 의도가 네.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물론 뭐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둘 다 판 건 맞는데 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보면 저도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의아하긴 했어요. 그쵸. 같이 팔았어야 네. 되는데. 고등어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공명 주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체 5만 전자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갈 것 같냐라는 질문과 함께 좀 약간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언제 좀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좀 되게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은 되게 싸요. 밸류에이션은 뭐 싼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네. PBR 기준으로 1.1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는 왔고 최악으로 보면 이제 한 5만 4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만 4천 아니 원. 5만 4천 원 네. PBR 이제 1.09배 정도 거기가 1.09배.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PBR이. 네. 그때 2018년인가요 9년도에 그때가- 반도체 혹한기 때. 네, 완전 안 좋았어요. 네, 그때가 1.09배까지 갔다 왔대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거의 그 레벨까지 거의 근접을 했어요. 5만 7천 원, 8천 원 왔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로 만약에 최악이라면 거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근데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좀 싸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사업부가 여러 개 있지만 제일 핵심은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 자꾸 온다고 하니까 음. 안 좋잖아요. 사실 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근데 메모리는 너무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겨울이 올 수는 있겠죠. 실제로 지금 뭐 주문도 축소되고 네. 뭐 서버까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거를 뭐 다 알잖아요. 다 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앞으로 서버 주문도 축소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메모리 쪽의 업황에 대해서 뭐 좋다는 얘기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지만 그걸 반영해서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크게 뭐 잃을 건 없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메모리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이클이.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꺾이고는 맞는데 공급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국제유가도 수요보다는 사실 공급 공급 때문에 때문에. 많이 오른 네. 것처럼 근데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공급은 늘기 굉장히 어렵다. 구조상 미세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장비는 없고 공정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내년엔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전보다 진폭은 완만해지는 거예요. 공급 때문에 이렇게 진폭이 이런 거거든요. 네. 2019년도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반의 반토막이 났던 이유가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업황 좋으면 투자해가지고 공급 늘리고 네. 공급 강의 이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폭 자체는 좀 완만해진다. 요걸 본다라면 수요만 조금만 돌아서면 금방 업황이 회복돼요. 그렇죠. 그럼 수요라는 거는 결국엔 메모리의 수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하고 서버거든요. 근데 서버는 아직은 괜찮대요. 네. 괜찮은데 문제는 모바일이거든요. 네. 근데 모바일은 중국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중국만 터닝해주면 돼요. 스마트폰. 네. 근데 중국 스마트폰 최악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돌리느냐. 근데 중국은 상반기에 이미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차라리 왜냐면 더 나쁠 게 없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계속 좋으면 사람들이 피크아웃 걱정하잖아요. 이게 더 좋을까? 그래 주가 빠져버려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자꾸 안 좋게 나오면 네. 이 더 나빠지려나 여기서? 네. 어떻게 이제, 더 나빠지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만 개선되면요 네. 바닥이다. 아. 울려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될지 모르는데 6월, 7월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되 중국 스마트폰이 좀 취약에서 벗어나는 시그널 맞추면 반도체 금 수요에 대한 또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 지금은 뭐 다 암울하게 보지만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메모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어차피 이제 삼성이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도 네. 물론 중요하긴 한데 중요도는 반도체 그쵸. 몸이치니까 네. 그럼 결국엔 반도체 또 한 축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 아무도 기대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사실 네. 실망을 그렇죠.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인가요? 그거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오늘도 오면서 네. 봤는데 네. 아직 발표한 것 같진 않은데 3나노는 네. 아직 없죠. 4나노까지는 네. 있는데. 3나노는 이제 세계 최초죠.
지금 TSMC가 올해 연말 네.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방식이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GAA 방식이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TSMC가 하는 게 핀팻. 핀팻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이게 파운드리를 만들 때 GAA 방식은 그러니까 4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4차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핀팻은 3차원 방식. 3면에서 하는데 이게 4차원 방식이 훨씬 좋죠. 이게 저전력이고. 네. 근데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삼성은 이걸로 점프업을 하려고 하고 네. TSMC는 안전하게 가겠다. 아무래도 핀팻은. 후발주자니까. 그래서 네. TSMC는 1등이니까 모험을 네. 안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AA 방식은 삼성이 하는데 TSMC는 2025년에요. 뭘 한참 후에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겠다 네. 이거네요. 근데 삼성은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2등인데 네. 쫓아가야지. 네. 여기 실패.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 맞다고 생각해요. 음. 어차피 쫓아만 가면 2등밖에 안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이나 고객사들은 당연히 TSMC 것만 계속 쓸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룰 거 없기 때문에 GAA 방식으로 점프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다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수율이 제대로 나올 거냐 요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할 텐데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 업체 중에 서버 업체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중국 업체로부터 주문을 하나 받았나 봐요. 3나노. 네. 그리고 퀄컴은 아직 받은 건 아닌데 퀄컴 물량은 예약을 좀 받은 게 있다. 이 뉴스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게 대규모 양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기대하는 게 요걸 통해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건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량이라도 이렇게 만들면서 네. 수율이 올라가면 그럼요. 결국 내년에는 대량 양산도 네.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운드리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것도 내년까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올해 연말을 보자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본다면 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 사이클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사이클이 확률이 더 높지. 그렇죠. 여기서 더 때려. 삼성이 적장할 것도 네. 아니고 영원히 반도체가 없어진다? 네, 그것도 말이 안 아니고 되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나요. 꾸준히 그건 수요가 무조건이죠. 네. 공급은 줄고 기대할 요인들도 이렇게 나와. 다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언제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구나. 지금은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언젠간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나올 텐데 네. 그걸 내가 인내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근데 본인이 못 견디면 팔아야죠. 그렇죠.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뭐 한 몇 개월이라도 그 사이클 한번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1월부터 빠졌거든요. 네. 1년 반 빠졌어요. 아. 2년, 3년 빠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사실상 사이클상. 네.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를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가 어떤 게 생기면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구간에서는 네. 삼성전자 10명 중에 9명은 나쁘게 봐요. 네. 그다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다안 좋게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삼성전자 5만 원 깨진다고 하는데 지금에 팔아야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실은 대부분 다. 네. 그만큼 악재밖에 네. 안 보인다는 악재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한번 호재도 찾아볼 때가 아닌가. 저는 밸류에이션도 워낙 낮고 그리고 이건 매크로적인 측면인데 반도체 투자할 때는 경제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수요 줄고 이렇게 지금 안 좋게 네. 보는 건데 연준도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가면 물가만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금리를 안 올려요. 그렇죠. 멈춰버려요. 풀지 네. 않아도. 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의 책무는 두 개예요. 물가만 신경 안 써요. 고용도 신경 써요. 그렇죠. 무조건. 근데 네. 지금 아직은 경기가 괜찮으니까 네. 물가부터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라도 총재도 뭐라고 했냐면 물가 무조건 지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잡고 보자. 얘를 희생해서라도. 네. 그럼 얘가 희생되면 얘가 쓰러지겠죠. 네. 대신에 얘는 잡혀요. 네. 얘가 잡히면 이제 얘를 보듬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금리 정책이 바뀌어요. 물가가 안정화되는 순간. 네. 그 연준이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보이면 삼성전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또. 왜냐면 경기 사이클이 돌려버리니까. 그리고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네. 근데 그 타이밍이 가을이냐 내년으로 이연되느냐는 그건 제가 뭐 예측할 알 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도 너무 크고. 네. 네. 그래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좀 위치를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초입 국면이지. 네. 충분히 빠져서 여기서 57,000원이 아니라 4,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54,000원 최바닥으로 쳐볼게요. 네.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파는 게 맞는지 네. 사는 게 맞는지 저는 그 고민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거 이거 3,000원이 아까워서 판다?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물려도 여기서는 네. 버티거나 오히려 내년 보고 더 투자할 시기지 사이클은 그렇게 보이는데 뭐 만약에 옛날에 작년에 삼성전자 사이클이 9만 원에 네. 그런 사이클이었다면 그때는 파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클이냐,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는 네, 국면이냐, 근데 잘 지금 봐야 이 국면이 어딘지를 한번 네.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주가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 경기 사이클도 그렇죠. 그렇고 금리 사이클, 금리도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사이클 그리고 물가도 보세요. 물가가 한번 저도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투자분들도 모든 근본 원인이 물가거든요. 물가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그러져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럼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미국 8%. 음. 여기서 10% 갈까? 아,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사이클을 보자고요. 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너무 높죠.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물가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만약에 물가가요 9 갔다가요 8, 7로 꺾이잖아요. 높아요. 그래도 7도 높죠. 7도 높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가 꺾였다. 물가 하락에 베팅을 해요.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고요. 채권 가격 오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물가 때문에 피해봤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사이클도 바뀌어버려요. 어느 순간. 네. 이게 이런 건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연준의 목표가 물가 2%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2%올 때 난 주식 투자할 거야. 아, 이런 분도 진짜. 계세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저기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그때 또 사세요. 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요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방향성을 보세요. 방향성.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물가가요. 왜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더 레벨 다운이 됐냐면 물가가 그때 8.5 찍고 미국 물가가 4월에 꺾였어요, 사실. 살짝 그렇죠. 8.3으로. 네, 근데 5월에 8.3일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맞아요. 안도하고 올라가고 네, 있었는데 네, 8.6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아니네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이거 구도 열어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시장 9까지도 반영돼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6월, 7월에 그러니까 9 가도 놀랄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이게 7월, 8월로 갈수록 지금 저는 왜 좀 희망을 보냐면 유가가 아무튼 지금 급락해 있어요. 130 갔다가 지금 100 초반으로 120 갔다가 120 갔다가 104까지 떨어졌어요. 네. 또 다시 109까지 올라왔는데 네. 120을 다시 넘지 않으면 유가도 결국엔 꺾인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그래서 작년에 8월, 9월에 오미크론 때문에 물가가 한번 낮아진 적이 있어요. 아. 기저효과. 그래서 물가가 당장은 쉽게 안 꺾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10월부터는 네. 작년 10월부터 물가가 확 확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올해 10월에는 어쨌든 억지로라도 빠져요. 네. 그러네요. 역기저효과. 작년에 높았으니까. 네. 네. 그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여기서 유가만 안정을 해주면 네.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너무 물가 공포감만 갖고 보지 마시고 이런 좀 사이클상 물가도 점점 고점을 좀 네. 찍어가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물가를 볼 때 여기서 10에서 10% 넘는 물가를 볼 게 아니라 꺾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봤을 땐 삼성전자를 좀 여기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저는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네. 해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항공 우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럼 항공 우주나 이런 쪽도 좀 최근에 보셨나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네. 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항공우주주는 다 올라갔어요. 네. 연초부터 유일하게. 수익률이. 네. 그렇다는 얘기는 좀 오히려 리스크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저는. 아. 올해 상반기에 좋았다는 거는 하반기에 만약에 장세가 바뀌잖아요. 이 기업들은 못 가요. 아.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음. 무조건 좋게만 볼 게 아니라 네. 수익률 측면에서 상반기에 좋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봤을 때 이런 쪽 선택 안 합니다. 당연히 네. 소외받았던 쪽에서 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물론 하반기에도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반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을 좀 낮추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팔라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 오, 8월달에 8월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죠? 달 탐사선 하나 더. 아, 맞다. 네. 네. 물론 우리나라 발사체는 아니고 네, 네, 네. 나사 발사체를 그쵸.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네. 탐사선 딱 태워가지고 보내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성공하면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말과 이제 8월 3일로 알고 있는데 네. 7월 말에는 비중을 줄일 좀 기회가 아닌가. 한 번 더 네. 남아있다. 그때 왜냐면 또 이벤트가 생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또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기대감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매도 기회를 줄 것 같아서. 근데 아. 그때 그거 끝나면 당분간 모멘텀이 좀 없어요. 물론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를 할 텐데 네. 처음에 이제 성공을 했기 맞아. 때문에 이제는 그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는 강렬하진 않아요. 네. 사실. 약간 약해지죠. 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주항공 이제 항공우주청도 생기고 좋죠. 좋고 인공위성도 할 거고 네. 또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키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니까 검증은 돼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주가에 이제 반영을 많이 또 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요. 한국 항공우주는 포가 40배나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PER이 진짜 40배입니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물론 전투기도 하고 네. 잘해요. 방산주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멘텀 되게 많은데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그 전투기가 나와요. 네.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좋은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40배면 좀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충분히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40배짜리를 샀는데 50배, 60배 가는 걸 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모멘텀은 꺾이잖아요. 네. 어쨌든 당분간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우주항공 쪽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리스크도 좀 대비하자. 그리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당장 매출이 꽂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우주항공사가 그렇죠. 네. 아직은 초기 네. 단계니까 네. 그러면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과 미래 가치에 괴리가 생겨요. 이렇게 고펀데 이거 해야 돼. 이제 약간 이제 네. 그런 네. 현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우주 쪽을 만약에 우주 쪽을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방산주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은 싸요. PER이 네. 20배 안 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5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대부분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투자는 반대고 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아무튼 올해 상반기 워낙 성과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면 이 기업들이 빠질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네. 충분히 그럼 빠지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다시 들어가자. 아. 왜냐 이건 성장하는 건 맞기 때문에 또 네. 올라갑니다. 나중에. 네. 단 싸게 사야 수익이 나지 네. 비쌀 때 사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섹터예요. 아. 인공위성 발사에도 사람들 관심도 없고 나 이거 투자해서 또 못 되니까요. 이게 네. 사이클 돌아요. 네. 그때 들어가세요. 아. 그렇게 그래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지금 우주항공 섹터는 정반. 완전 반대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상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아. 7월 말 정도에 맞다. 이제 마지막 네. 그 달 탐사선 한 번 발탐사 이벤트. 나왔으니까 네. 그걸 좀 잘 활용해서 비중을 줄여놓자. 아. 그게 좀 저의 의견입니다. 요즘은 카카오 게임즈가 뭐 새로운 게임 우마무스메 나오고 이러면서 좀 재미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게임주는 투자하기가 정말 점점 더 힘든 게요. 네. 옛날에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게임주가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올라가요. 오르고 네. 이제 발표하면 흥행해도 빠지죠. 네.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흥행이 입증이 되면 빠지고 나서 다시 타고 가는데 지금은 뭐 흥행작도 많지는 않지만 네. 게임이 나오기 전에도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위메이드의 미르 M하고 네, 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 네. 두 개 나왔잖아요. 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보면 주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안 네. 가요. 아, 그래요? 옆으로 가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발매 당일날 네. 주가 폭락을 합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나왔을 때 별로 실망할 것도 없는데 주가는 그 보통 이제 발매가 되고 나서 매출 순위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들이 불안한가 봐요. 순위가 안 나오니까 이거 혹시 아. 흥행 또 실패가 아닌가. 네. 근데 그런 걸 또 이용해서 공매도 또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게임주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투기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게임주 네. 이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게임주를 예전에는 이제 공식대로 했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게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요 그냥 망가져 버리거든요. 음. 그날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즈도 우마무스메가 게임이 나온 날 맞아요. 순위가 안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폭락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 기업을 네. 우마무스메 기대를 많이 했나? 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기가 좀 사실 쉬운 게임은 그쵸, 아니에요. 네. 약간 네. 일본에서 그렇죠. 흥행했죠. 네. 근데 그날 장 끝나고 저녁에 앱스토어 매출 딱 1위 찍은 거예요. 네. 다음 날 바로 10% 급등.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잖아요. 플레이스토어. 네. 우리나라 그게 더 크니까. 네. 그래서 다음 날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가 딱 나왔어요. 28위를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는 우리가 보통 일주일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일주일 데이터랑 이틀 데이터잖아요. 네. 28위는 불리하죠. 잘한 거예요. 아, 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28위, 27위 딱 그 다음 날 27위 찍었거든요. 네. 네. 주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뭐 투기판도 아니고 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매출 순위가 다음날 5위로 급상승을 한 거예요. 진짜요? 이제 왜냐면 일주일치가 점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거예요. 쌓여가니까. 예. 오히려 이게 기회 아니냐 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순위 안 나오면 던져버리고 좀 나오면 다시 다시 따라서 싸고. 만약에 또 이러다 순위 밀리잖아요. 네. 또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마무스메가 2등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미르엠 있죠, 네. 리메이드. 네. 이게 6위예요. 잘한 거예요. 네. 잘하는 굉장히 거죠. 좋은 성과예요. 근데 주가는 난리가 난 거죠. 그거 있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환경이 나오는 게 전 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NC소프트도 리니지 M이 지금 1등이고 리니지 W가 4등, 2M이 5등인데 네. 이게 주가가 왜 빠지냐면은 카카오 게임즈 게임 두 개가 이제 매출 순위 상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 이게 이제 리니지 천하가 더 끝나가나 네. 또 이러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반복돼요. 신작 게임 나와서 그쵸. 올라가면 NC도 네. 빠지고 네. 그러다 한 몇 달 지나놓고 보면 NC가 다시 또 NC가 또 나오고. 1, 2, 3등 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저는 너무 그걸 실망할 필요는 없고 NC도 이미 기대가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네, 워낙 그쵸. 빠졌고 다만 이제 저는 게임즈를 이제 투자하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그런 식으로 게임즈가 움직이니까 이건 진짜로 뭐 단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 있죠. 뭐 NC, 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다 검증돼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IP도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10년 후에도 게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모바일도 하면 더 있지. 네, 근데 다만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열릴 거고 거기에 VR 게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우리나라 게임즈를 제가 그래도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NFT 게임은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합법적이잖아요. 네. 이 시장은 아직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룸도 많이 남아 있고 거기다 콘솔 게임이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 저는 엑스박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엑스박스를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갖고 있는데 있죠. 세계 최대 게임사가 블리자드.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콘솔 시장을 좀 네. 더 생태계를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도 콘솔 게임 저는 못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크래프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프로젝트 제가 기억은 잘 TL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죠? 네, 네. 그게 다 콘솔 게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제일 약점이 콘솔 게임은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었죠. 이것도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를 해도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가 성공을 해주면 이제 한국은 콘솔 게임 시장까지도 잠식해 네.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PC로 대박 났다가 그렇죠. 네. 거기서 모바일을 한참 뒤쳐져 있었죠. 음. NC도 안 했잖아요. 모바일. 맞아요. 그러다 뒤늦게 모바일에서 대박 나서 점프하고 이제는 이게 수그러드는 타이밍에서 또 콘솔까지. 콘솔까지. 근데 이제 모르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음. 지금 구간에서 별로 기대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는 성장주니까 미국의 금리가 이제 긴축 사이클이 끝나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뉴스 보면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와요. 최근에 네, 그렇더라고요. 경기가 워낙 안 네. 좋아지다 보니까 고유가 완화되고 그러면 지금은 NC나 뭐 이런 게임주들이 저도 올해 초에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봤어요. 이쪽 섹터. 왜냐면 이제 완전히 뭐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그쵸. 예,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주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한번 마인드로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발상으로도 몇 달호를 보고
우리가 좀 게임주도 한번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네. 단 개별 기업들이 워낙 다 성격은 다르니까 네. 게임 경쟁력 있는 기업인지는 체크는 하시되 음. 환경은 앞으로 저는 좀 좋아질 수는 있다 분명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 산업 자체는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만 인수한 것도 아니고 게임사를 몇 군데 더 인수했었거든요. 블리자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핏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괜히 투자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IT 그것도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건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네. 이해가 전혀 안 가잖아요. 원래 막 코카콜라나 네. 뭐 엑소모빌 아니 이런 거 무슨 이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막 투기적인 업종을 왜 했을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워런 버핏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제 게임도 필수 소비재로 보더라고요. 아. 게임도. 근데 요즘엔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네. 안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네.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맞아요. 그 네. 게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게임기 그 모바일 게임도 있지만 이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집에 있는 하나의 또 허브 역할을 해요. 그렇죠. 게임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음. 이제는 좀 현대인들의 네. 좀 약간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으로 좀 인정을 하고 거기서 1등 업체가 블리자드니까 네.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아.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상영님이 산업 면에서 그 메타버스 그거를 좀 어떻게 보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시대가 올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예전에 하워드 막스가 책에도 그런 걸 썼는데 모든 건 다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사이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전성기가 있고 네. 꺾이기도 하지만 그치만 근데 그 전성기라는 게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이클에 따라서.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기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다 있잖아요. 뭐 있죠. 죽을 고비를 넘기 음. 그 가장 근 예로 H&M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아 맞아요. 죽다 살아났더니 전성기가 와버렸어요. 그쵸. 갑자기 갑자기 20도 올랐어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이 산업도 다 이게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한번 보시면 아무도 메타버스 몰랐잖아요. 처음에 네. 그게 뭐야? 네. 메타버스가 뭐 그런 게 가상 있어? 세계? 네. 이게 뭐지? 그래서 작년 초에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는 반짝하다 말았는데 갑자기 작년 이제 가을부터 맞아. 연말쯤 갑자기 네. 미국에서부터 메타버스 바람이 불어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나왔던 게 그 주커버그 때문에 맞아요. 사명 받고. 우리는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메타버스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고글 같이 그걸, 생긴 거. 네. 그거 해가지고 보여준 거죠. 음. 우린 이런 걸 할 수 있다. 애플에서도 네, 만든다. 맞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거 이 시장에 뛰어든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현대차도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을 메타버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가상 공장인데, 그러니까 실제 공장은 맞아요. 싱가포르에 실제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공장이냐면은 거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동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가 고글을 딱 끼고요. 메타 로봇이 있어요. 네. 이걸 딱 접속을 해서 봐요. 네. 가상 세계로 그 공장 내부로. 그래서 딱 지시를 내려요. 그럼 거기 있는 로봇이 가서 직접 처리를 다 해줘.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인데 전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으로도 이거 사람들이 딱 보니까 게임도 되고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화 같다. 이 스토리가 딱 붙어버린 거야. 그때는 또 금리가 낮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먹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10배씩 가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에 환상을 되게 많이 가져요. 처음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무한대로 줘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뭐 PER 1000배 그런 거 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이게 새로운 거다. 옛날에 2000년에 1999년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안 할 때인데 네. 2000년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처음 할 때거든요. 네. 그때 뭐였냐면 IT 버블 생길 때. 그때. 예, 그냥 인터넷자만 들어가면 다 라이코스 뭐 이런 거 적자 있고. 상관없어. 적자 더 좋아. 적자 더 좋아. 더 좋아. 투자 많이 하는 거야. 투자 많이 하는 거야. 너 어디서 투자 받았어? 네. 다음날 일하면 상한가가 있고.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갖고 그렇다는 건 아닌데 메타버스는 그래도 실체가 있긴 있잖아요. 실제 근데 기업들을 냉정하게 보신 분들은 적자 기업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작년에. 로블록스도 그렇고. 네, 로블록스 돈 못 벌었어요, 실제로. 돈 못 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꿈에서 깨는데 한 2달이면 충분했죠. 그때 나스닥이 이제 버블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한 네. 데다가 미국이 이제 긴축 사이클로 접어드니까 얘네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해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달하겠죠. 근데 주가는 몇 년 후를 그냥 미리 다 당겨가지고 밸류에이션 줘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 거품 해소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터지고 우리 인터넷 시대 실제 왔잖아요. 그렇죠. 왔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 아마존이 몇 년 네. 후에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은 메타버스가 이게 주도주 되긴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고행길은 있는데 네. 메타버스를 이제 실제로 상업화 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겠죠. 네, 그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선도 업체가 그게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한국의 네이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로블록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해안이 있어서 나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될 거야, 네. 메타 플랫폼이 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먼저 투자하신 분도 있겠죠. 네. 네, 아니면 기다렸다가 네.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음. 저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음. 그때 사도 늦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물려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떡잎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예, 될성굴은 떡잎인지 잡초인지 골라내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냥 환상은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자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지금 파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 또 기회 와요. 네. 오겠죠. 메타버스도 바람이 한번 불 텐데 옥석을 앞으로 좀 제발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메타버스 시장도 열리겠지만 거기서 선택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이버를 물려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이버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 잘 네. 버니까 네. 거기에 메타버스도 하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데 메타버스에 올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있죠, 있죠. 네. 이게 앞으로 돈을 실제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원하는 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돈 벌기를 원해요. 이거 가지고. 네. 뭐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마켓컬리도 맞아요. 엄청 성장했는데 상장도 지금 막 지연되고 위험한, 예. 네. 근데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마켓컬리가 지금 돈을 못 번다가 아니라 물론 적자긴 하지만 1등 기업이죠. 새벽 배송에서. 네.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거 가지고 흑자 되나?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해요. 그런 의심들이 해소될 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건데 메타버스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보유는 해보시되 아무리 검증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돈 버는 기업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부채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가 된다고 보는 이유가 어쨌든 자그마한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페이스북도 있지만 애플도 지금 여기 뛰어들려고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애플도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워런 마소도 버핏이 뭐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있는 것 같고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다 있는 것 같고 현대차도 뭐 맞아요. 개념은 다르지만 네. 그걸 접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열리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남을지가 그게 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작년, 재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좋은 주식 시장만을 봐온 투자자분들이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죠, 당연히. 이런 하락장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나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지금은 네. 다 힘들고요. 사실 뭐 그 정말 투자 잘하시는 여기도 나오셨던 그 김정환 대표님, 네. 슈퍼게임 김정환 대표님 몇 번 네.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도 저도 이제 그분하고 방송을 한 번씩 하니까 네. 아주 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집 몇채 날렸다. 네. 약간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이런 슈퍼게임 분들하고의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급락장을 또 견디고 나서 자산이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좀 달라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투자들은 하락장이 이게 폭락을 하면 네. 기본 한 30%씩 빠지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 첫 번째가 이제 그냥 나가세요. 네. 주식 아예 안 보고 난 절대 안 투자 안 해. 네. 방치하거나 아니면 네. 다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세요. 네. 아니면 그냥 방치. 몇 달 안 봐. 이게 대부분이세요. 사실. 네.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이제 워낙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또 가시냐면 시장은 안 떠나는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최악의 수를 둬요. 뭐죠? 가장 좋은 섹터로 교체를 해버려요. 지금 제일 수익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네. 빠진 거를 다 팔아버리고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네, 우리나라 네. 시장은 주구장창 빠지는데 나스닥 계속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 국내 주식을 팔아버리고 나스닥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TQQQ 3배짜리. 그거 60% 폭락했어요. 네. 차라리 그냥 코스피에 물려있는 게 더 낫죠.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되냐면 이건 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옆에 보니까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자. 네. 그럼 만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작년에 암호화폐도 그랬고 사실 그랬었죠. 비트코인도 그랬고. 그런 게 많았고 네. 최근에 또 어떤 게 유행했죠? 무상증자 테마. 노터스 맞아. 공구 네. 이거 뭐지? 삼성전자 이거 뭐야? 이 바보 같고 팔아요. 네. 노터스 6배 네. 연상 가는 거야. 저거 사자. 어떨 때 사냐면요. 첫 하한가 나올 때 사세요.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또 가겠지. 네. 공구음원. 네. 근데 그게 노터스가 마이너스 80%예요. 지금 고점에서. 그럼 뭐죠? 시간이 내려오고. 그냥 이제 계좌가 아웃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악수를 되게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슈퍼겜이나 좀 잘하시는 분들은 네. 뭘 하냐면요. 차이점이 이게 경험이 좀 많으니까 네. 어차피 물린 건 다 똑같아요. 네. 뭐 좋고 나쁘게 좀 차이는 있지만 기업마다 그분들은 훨씬 더 손실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슈퍼겜이니까 돈 많으니까 네. 또 물타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런 분도 네. 계시는데 제가 아는 그 슈퍼겜분들은 대부분 물타기를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아니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한으로 이렇게 불탈 수 있는 막 줄 신용도 알았는데. 더 하세요. 아 그래요?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신용을 더 하게 될 수 네, 있는데 네. 현금이 없어요. 아. 급락장 전에도 현금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 저도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분들 난다긴다 하는 분인데 네. 참 급락할 거 알았으면서 왜 현금 안 했지? 네. 근데 물어보니까 급락할지도 몰랐고 음. 원래 현금은 잘 안 한대요. 아, 그냥 그래요? 무조건 그냥 몸빵한대요. 아. 다 맞는데요. 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무조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너무 거죠. 신기하네요. 네. 뭘 하냐면 리밸런싱을 해요. 아. 갈아타요. 아. 현금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네. 네. 다 두들겨 맞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음. 우량주도 반토막 나 있고 네. 부실주도 반토막 나 있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부실주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실제 여기서 이분들은 기업 분석을 잘 하시니까 시장이 좀 좋아지면 분명히 빨리 회복될 기업들을 알고 계세요. 교체를 다 해버려요. 못난이 다 쳐내버리고 이걸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현금은 항상 없지만 아. 교체를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한 상황. 음.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그걸 안 하세요. 네. 그냥 냅둬요.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네. 여기서 여기를 못 갈아타는 거야. 이 기업들을 아는데 손이 안 나가고 네. 근데 사실은 교체하면 성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실게요. 그 슈퍼게임이나 이런 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한번 뒷담은 아니에요. 뒷담은 네. 절대 아니고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분들도 엄청 실수 많이 해요. 진짜 그 제가 아는 슈퍼게임 분도 TQQ 사신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이제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큰 타격은 없는데 이런 경우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있죠. 네. 안 좋은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것들. 네. 내 아이디어 틀려가지고 강세장에서는 이게 교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올라갔는데 얘는 빠져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 못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얘는 싸진 않아요. 네. 근데 팔짜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팔고 이걸 교체한다. 그거는 이게 안 좀- 맞는 네. 거예요. 근데 폭락장에 오면요, 얘가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가 버려요. 얘도 이렇게 빠지는데, 아, 네. 이거 기회다. 얘 네. 팔고 그냥 갈아타 버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자산이 또 늘어나요. 아, 왜냐하면 우량주를 진짜 싸게 살 기회를 또 줘요. 그러네요. 지금이 그 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우량주가 뭔지는 공부가 돼 있는 분하고 아닌 분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다르니까.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슈퍼게임이나 진짜 유명한 분들이 왜 공통적으로 항상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는 급락장에서 항상 급락장이 끝나고 나면 자산이 2배, 3배 늘어났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다 똑같은데 네. 그 리밸런싱에 저는 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저도 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제까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오르면 또 리밸런싱 못해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또 내가 갈아타려고 했던 우량주는 벌써 또 올라가 있어요. 확 뛰어버리니까. 벌써 한 10% 올라간 기업들도 많아요.
이틀 동안. 네. 근데 오늘 빠지잖아요. 네. 한 2, 3일 또 빠지면 또 쭉 내려옵니다. 음. 내려올 때 급락장이 또 만약에 온다면 한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리밸런싱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기회 삼아서. 네, 제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급락장에서 안 빠지는 게 찐이다. 네, 네, 네. 근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비싸요. 음. 그만큼 급락장에서도 안 빠졌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수익률이. 네.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네.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근데 물론 그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잘 찾아봐야 네, 돼요. 근데 너무 고밸류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좀 투자 주의하고, 물론 이제 빅사이클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상반기에 성과 좋았던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조선은 좋게 봐요. 조선이나 네. 조선기자재나 네. 거기 뭐 천연가스나 네. LNG 네. 이런 인프라 쪽은 별로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 사이클은 올해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 사이클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그 뭐 LNG라든가 친환경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몇 년을 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수년간 계속 사이클이 이어졌던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반짝하고 말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아까 우주항공처럼 네. 너무 고밸류라든가 급격하게 네. 치고 올라.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유의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거죠. 하반기에 이거죠. 더 잃을 게 없는 섹터가 도대체 뭘까? 이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못 갔던 섹터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찾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네. 반드시 소외되어 있던 업종은 네. 한 번은 가요. 그런 그게 거 되게 같아요, 신기해요. 진짜. 반드시 사이클이 한번 와요. 네. 그게 뭐가 될까? 그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전 지주회사. 지주회사. 한국에선 네. 지주회사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완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그거 뭐 지주회사 뭐 그거 뭐 사서 뭐 하냐? 그거 뭐 왜 사냐? 왜 사냐? 이렇게. 뭐 한국에서 안 돼. 네. 근데 영원히 안 되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싸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잖아요. 그건 아실 텐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주회사가 앞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주주 가치를 좀 네. 제고하는 정책들을 그 좀 필요하죠. 맞아. 네. 그리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지주회사가 좀 가치가 떨어져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네. 쉽게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지주회사한테는 다 유리한 그런 좀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식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기업들도. 같아요. 네, 현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붐이 한번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래된다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상으로 지주사가 여기서 설사 그게 안 돼도 잃을 네.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워낙 네. 저밸류니까. 비싸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맞으면 보상을 엄청나게 줄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때 되면은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지주사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밸류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가 생겨버리면요. 네. 갑자기 주가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를 하나의 예로 든 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섹터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좀 좋아질 섹터가 뭐가 있을까? 그거 진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다 하는 섹터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막 유가 막 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원히 근데 오를 것처럼.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네. 저희 리서치 센터의 네. 원자재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은 뭐냐면 네. 국제유가 상승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에. 오히려 꺾이는 쪽으로 가요. 수요 둔화 때문에. 수요도나 그건 아닌가요? 맞아요. 수요 둔화 맞나요? 수요도나.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어요. 네, 계속 쓴다고 네. 하던데. 네. 그런 얘기 나오고 보통 17개월 후에 네. 실제로 그 수요가 살아난대요. 아. 내년,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에 네. 실제로 원자재 수요는 그때부터 올라간다. 내년 하반기. 네. 그럼 지금은 공급 이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미 공급은 네.
줄일 만큼 다 줄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네. 올릴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쵸. 더 이상 줄일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네요. 예, 앞으로 공급은 늘릴 이미 이벤트가. 러시아산 원유 안 쓰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사우디 가니까 음. 거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란 핵 협상도 남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증산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 기업들은 무슨 채산성도 있지만 환경 뭐 규제도 있겠지만 주주들이 하지 말라 그런대요. 셰일 오일 업체들한테 하지 마, 배당이나 줘.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론은 이제 안 좋아요. 그쵸. 야, 바이든이 직접 주주들만 얘기했고. 사람이냐? 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결국엔 그리고 셰일오일 그 기업들의 그 유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노는 유정이 많나 봐요. 아 그래요. 이것도 결국엔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언젠가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네요. 공급은 늘어나요. 아. 그러면 국제 유가가 네. 언젠가 갑자기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아무도 상상 네. 못했죠. 아무도 지금 무슨 얘기 나오죠? 막 160달러 간다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대세 같아요. 네. 골드만 140불이 써서. 평균이 있거나. 그래서 100달러 이하 간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제정신이야. 그게 이제 네. 지금은 비정상적인 네.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미 반영된 그 유가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반대 방향을 볼 필요도 한번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부를. 그러면은 만약에 유가가 꺾인다면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누구냐? 한전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전기요금은 네. 올릴 일밖에 없고 네. 물론 올해 적자예요. 네. 뭐 올해 뭐 어쩔 국제유가 수 얼마나 없죠. 빠지겠어요. 근데 한전을 사시라는 얘기가 저는 한전 별로 안 네. 좋아해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너무 거기에 움직이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유가가 진짜로 피해받고. 꺾인다면 네. 유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 모든 원자재가 다 빠져버려요. 그렇죠. 유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네, 뭐 다 같이 거기에.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 건설사도 좋게 봐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긴. 네. 너무 상반기에 많이 그래서 네. 실적이 완전 엉망이에요. 네. 거의 뭐 시멘트 없고 네. 막 유연탄 가격 네. 튀고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고유가가 끝나간다. 음. 그럼 같이 다 빠져요. 음.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보세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네, 네. 이제 정책 발표한다고 그랬죠. 네. 250만. 그랬죠. 네. 거기다 재건축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분양 지금 다 가격이 밀어놨잖아요. 네. 분양 밀어놨어요. 맞아요. 상반기 안 해가지고 네. 하반기에 분양 시작하고 만약에 건자재 가격 떨어진다. 음. 건설사 마진 줄어지. 아. 이게 약간 역발상이거든요. 네. 건설사 주가도 엄청 빠져 있고 아.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건설주 내가 물려 있다. 여기서 불행히 할 게 아니라 음. 한번 좀 버텨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역발상이네요. 예, 네.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이미 이런 얘기보다는 그 다음에 바뀌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좀 한번 음.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당장 바뀌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하반기에 제일 키포인트는요 무조건 유가입니다. 유가 방향을 좀 잘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네. 있어요. 우리 네. 하우스가 틀려서 그렇죠. 유가가 또 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수도 예.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네. 유가가 꺾인다면 이 논리가 다 맞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음. 여러분이 대부분은 유가 피해자를 많이 갖고 계시고 맞아요.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또 해피해질 수도 있어요. 음.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하우드막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투자와 마켓 사이클에 관한 법칙을 제가 요새 또 한번 읽어봤어요. 음. 몇 년 전에도 읽어봤던 건데 다시 읽으면서 요약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한테. 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약세장의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사람들이 공포 네. 뭐 거기는 안 나왔지만 댓글 반응 다 안 좋고 음. 주식 투자에 대한 비관 네. 팔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아, 주식한다 그러면 조롱하고. 네, 조롱하고 네. 그게 전체적인 약세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하워드 막스는 그 오크트리라는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성과 되게 좋잖아요. 네. 그분은 약세장의 특징일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런 특징이 나올 때. 강세장의 특징이 나올 때는 비중을 줄여요. 아 오히려. 강세장은 작년 초. 그쵸. 근데 지금은 이분이 그리고 어젠가 기사도 나왔어요. 실제 네. 미국에 지금은 주식을 강력하게 사야 될 때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이 주식을 냉정하게 팔 때인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온갖 비관론, 주식 갖고 있으면 조롱당하고 네. 여러분들도 열받아서 막 댓글에 욕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쵸. 네. 그렇다는 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영원히 이어지진 않아요. 음. 사이클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벌써 1년 이상 빠졌어요 주가가. 네. 지금은 어떤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이클 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닥은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견뎌야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요즘에 타이밍 맞추신 분들이 추앙받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 더 확신을 했어요. 아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닌 것 음. 같아요.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세장에서는요 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의 하긴. 목소리가 더 커요. 맞아요. 네. 훨씬 더 조금 추앙받고 넘는다. 그때는 그분들이 추앙받고 맞아요. 지금은 트레이딩 네. 이분들이 추앙받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역으로 음. 저는 지금은 장기 투자 오히려 할 때다. 네. 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분기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이 시기쯤 나올 때는 영희사님이 다시 지금도 이미 많이 받고 계시지만 네. 더 추앙받는 그야말로 투자의 신으로 지금은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추앙 아니에요. 지금 욕인데 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네.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할 때인 것 같다.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신 점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기에 저희 채널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때 좀 더 행복하게 얘기를 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의 염승환 이베스트 이사님이었고요. 저는 진행자의 앤드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